저희가 그 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그 건강광자를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원의 특성상 항상 그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우리 김천 지역은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2년 동안 이런 경과를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목적했던 바의 그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은 있고 이런 것들이 횟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 의료원의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그 이영숙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의료원이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했고 또 결실도 얻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그 학술 행사를 통해서 뭐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은 그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를 보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질환도 보면은 4분의 3의 환자는 김천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지만 환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에 환자들이 신뢰 못하는 병원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화이팅!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성분들의 폐경 후의 삶이 인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폐경 후에 생기는 안면 홍조라든지 수면 장애, 이런 관절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1강은 여성 호르몬 치료 및 폐경력 관리를 주제로 영남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이대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마치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을 재직 중이시고 대한산부인과학회 국제협력위원, 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암 예방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강의 부탁을 받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원장님하고 또 여러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폐경기라는 용어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사실은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떻게 보면 폐경 이후의 삶이 인생의 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은 다들 뭐 피부로 느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이 여성 호르몬 치료와 폐경기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빼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폐경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폐경이라는 용어가 뭔가 영어로 하면 이제 메노포즈가 되는데 이제 생리가 끊긴다, 없어진다 이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감이 좋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불편하다 해서 뭐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폐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폐경이 어떤 건지 뭐 다들 주변에서 보시고 직접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여기 또 남성분들도 많으신데 집에서 2차적인 가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길래 도대체 그런 게 나타나는지 한번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감내하고 넘겨야 되는 문제인가? 뭐 주변에서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 뭐 아니면 지금 TV에 뭐 CF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약을 복용해 주시는 호르몬 치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시민분들 대상으로도 하고 뭐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병원 원내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 강좌를 하고 해보는데 그 뭐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젊었을 때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좀 뽐내려고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강의 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기본적인 걸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막 전달을 드리겠다기보다는 들으시고 한두 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저희가 의사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리가 아파서 저기 집 앞에 제자가 개업한 정형외과가 있어서 갔는데 진료를 다 받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다 했는데 결국 나와서 이제 약 처방받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아픈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못 듣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 약 드시고 3일 있다가 안 되면 MRI 찍어보세요.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도 똑같겠구나. 그래도 나름 병원에서 오래 병원밥 먹은 나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진료 보고 나오셔갖고 저한테 오는 분도 딴 병원에서 이 약 드시면 이 약 왜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으니까 먹는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조금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폐경이라는 것이 여기 적혀 있겠지만 단순한 용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생리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을 폐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보면 마지막 월경이 있었을 때부터 1년간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을 때, 월경이 없을 때 우리가 폐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를 보면 평균 연령이 40에서 58세로 상당히 범위가 많이 넓죠. 그만큼 개인차가 많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49.7세 정도, 외국에서는 51세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내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 영양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진료 볼 때 보면 이런 50세보다도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항상 와서 여쭤보시는 게 있죠. 생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빨리 안 없어지나요? 또 어떤 분들은 생리를 오래 하니까 나는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리가 없어질 때 돼서 없어지는 게 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계속 길게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그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내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2차적인 종양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폐경이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삶으로서 가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폐경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폐경 증상들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해부학적인 여성 생식계 구조를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 외음부에서 질을 통해서 자궁에 입구가 있는 이제 경부라는 부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궁이 되겠고 이 자궁을 따라서 양쪽 나팔관이 있고 그 나팔관 끝에 양쪽 난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 이게 여기서 작동이 되게 해서 생리가 나오게 하는 기전은 사실은 뇌에서부터 이 말단기관인 난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이 최종 혈액에 있는 여성 호르몬의 레벨을 감지를 해서 이게 적다? 그러면 더 분비를 해라. 많다? 그러면 좀 적게 분비를 해라. 서로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게 되고 또 결국엔 그게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달 주기로 생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서는 이런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의 레벨을 더 올려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배란을 시키게 되고 만약에 그게 임신이 안 되게 된 기간에는 다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증가를 시켜서 두꺼워졌던 내막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생리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를 매달 거치게 되는데 뇌의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난소의 일부분이라든지 어떤 부위에든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정상적인 호르몬의 증가와 감소의 주기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생리가 뭔가 불안정한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이유 아니면 뭐 저희 부인 종양을 보니까 어떤 수술적인 이유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 축들이 뭔가 기능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과정이 완전히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폐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경이라는 것은 결국엔 생리가 완전히 10개월 이상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기 폐경, 뭐 폐경 주변기, 갱년기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조금 혼재되어 쓰고 있고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하는 기간에 에스트로겐, 결국 여성 호르몬줄 중에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쭉 증가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0대가 돼도 일부 남아는 있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하고 최장 말단기관인 난소 간에 서로 작동이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생리 불순이 오게 되고 이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폐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조기 폐경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아까 50세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0세 전후보다 훨씬 빨리 폐경이 되는 경우가 조기 폐경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40세보다 이전에 폐경이 되었을 때 조기 폐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폐경도 있고 그럼 폐경 주변기는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가 정확하게 없어진 시기는 아니지만 생리 불순이 있고 이 시기에도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이 시기에 벌써 그 전에 피크를 보이고 있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갱년기란 거는 이런 걸 조금 통틀어서 폐경 주변기와 폐경 이후 시기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갱년기 증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시고 넘어가실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폐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은 결국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혈중 레벨이 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럼 이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키고 내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 뭔가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투여하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쉬운데 결국엔 그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걱정이 되실 거고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에스트로겐도 E1, E2, E3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한테 증상을 나타내고 가장 기능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 중에 E2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몬이 E2라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이 호르몬이 감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 FSH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결국에는 이 난소가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이 난소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시켜서 위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하라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줄어드네? 그러면 자극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FSH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혹시 가셔갖고 갱년기, 폐경기에 대한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갖고 이 에스트로겐 레벨이 일정 기준치보다 떨어져 있고 그 반대급부로 FSH 자극 호르몬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가 되어 있으면 폐경이라고 검사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혈액학적인 검사로 하는 호르몬 검사는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최소한 4주 기간의 인터벌을 두고 재검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보여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진료 보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또 임상적으로 생리 주기나 기간이 확인을 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진료를 진행하면 되지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혈액 검사를 굳이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경 주기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폐경이 가까움에 따라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월경 주기의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경 주기가 만약에 내가 30일 주기였던 분들이 이제 짧아지는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을 건너뛰기도 하고 2달을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몇 달은 정상적으로 하시기도 하다가 또 짧아지기도 하고 이게 주기가 막 뒤죽박죽 엇갈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생리가 없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외래에서 받는 질문들 중에 많은 게 이제 40대 들어서 이제 생리 주기가 변화가 오게 되니까 나는 이제 폐경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해서 나는 언제쯤 폐경이 될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검사만으로 정확한 한 번의 검사로 예측은 힘들고 특히 내가 폐경이 언제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시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40대가 넘어가서 오는 생리불순, 생리주기의 변화는 밑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근종이라는 자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종양뿐만 아니라 난소의 종양, 그다음 자궁 내막 안에 용종이라든지
증식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생리불순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검사,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너무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 2달, 3달을 건너뛴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극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진료 보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인위적으로 생리를 조금 조절해주는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상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폐경기 증상, 폐경기라고 치면 구글에 뜨는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죠.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오고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로 바로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너무 증상이 없던 증상들이 막 생기니까 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막 진료를 보다가 아무 내과적인 이상도 별로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본인은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갱년기 증상이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해 봅시다 라고 해서 약을 드시고 나면 대부분 2, 3주 안에 증상 호전들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보약이다 하셔서 죽을 때까지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제 환자 중에 한 분도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제가 약을 끊자 하니까 자기는 약 끊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서 안 된다고 안 끊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채 들고 있듯이 갑자기 막 몸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이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 그러면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형의 변화 그다음에 피부의 변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가장 장기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갱년기 증상,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짐에 있어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지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발암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혈관 운동 증상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75%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환자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수개월, 1, 2년 정도 지나면 본인도 적응이 되고 하면서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는 아니게 대부분 적응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10년 이상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게 평생 지속되는 분들도 15% 정도는 된다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약을 못 끊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낮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야간 발환이 생기게 되면 결국 수면을 방해를 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피곤한 증상이 생기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잠 못 자고 계속 피곤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남편한테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피해를 받고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엄마의 갱년기하고 아들의 사춘기 중에 누가 더 셀까?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데 거기서 왜 남편은 빼는지 남편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근데 이건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정말 비전형적인 증상들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이런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비뇨생식기의 조직의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냐?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 충분한 나이대에 있어서는 이런 비뇨생식계 질이라든지 골반 내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것들이 충분한 탄력성과
점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호르몬 영향을 못 받게 되면서 얇아지게 되고 혈관도 줄어들게 되고 혈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일종의 노화라면 노화겠죠. 어쨌든 위축성 변화를 겪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잠자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감염에도 취약하게 되는 이런 비뇨생식계 위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런 호르몬 영향을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골 안에 밀도가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오셨을 때 관절이 아프다 이거 나 골다공증 온 거 아니냐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관절통이지 골다공증은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뭐 사실 증상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 뼈가 약해지면서 나이가 드셔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5에서 7년 사이에 골 손실이 가속화되고 당연히 에스트로겐 자체가 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길게 되면 결국에 60, 70대가 됐을 때 척추라든지 고관절 같은 부분에 골절의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통 및 인지 변화. 그래서 뇌에도 전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폐경 이후에 이런 수용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지 능력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편두통을 가졌던 분들은 이게 폐경 직후에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수용체와 연관이 돼서 폐경 이후에 인지 자체가 변화가 단기간 있다라고는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 다음에 피부 및 유방의 변화. 당연히 피부의 콜라겐 성분도 줄어들 것이고 두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유방 자체도 지방 조직으로 대체가 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둘이 홍시를 합쳐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런 증후군들은 결국 피로, 두통, 신경질, 여러 성욕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에스트로겐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일부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니까 호르몬을 좀 투여를 해보면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냥 얼추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가 쓰는 약제들 종류입니다. 엄청 많죠.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서 보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사로 보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젤이나 패치처럼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투여를 하든 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스트로겐의 농도를 높여서 증상을 완화시키겠다는 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도와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길래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약을 써야 되나? 얘만 있으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득은 방금 말했던 당연히 여러 가지 갱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완화. 결국에는 이런 증상들이 완화됨으로써 나의 삶의 질이 당연히 향상이 될 겁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냐? 담낭질환, 혈전 증가, 이런 혈전 문제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 지금은 이 연관성은 있지만 아주 장기간 사용했을 때 극히 일부의 위험성 증가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유방암이다, 유방암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용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는 아까 증상들의 치료를 좋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 FDA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거는 딱 요겁니다. 폐경 증상의 치료.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아까 얘기했던 혈관 운동 증상. 얼굴 달아오르고 식은땀 나고 밤에 잠자고. 그 다음에 비뇨생식계 위축 증상.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예방. 그 다음에 조기 폐경된 환자분들.
아주 일찍 폐경된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폐경 나이대까지 좀 써주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의학적으로 딱 인정받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위에는 약을 쓰는 것은 사실은 아주 권유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료실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조금 상담을 하시고 약을 스타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금기, 호르몬 치료 쓰면 안 되는 사람, 요건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를 외부에서 투여를 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계되는 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환자는 쓰면 안 됩니다. 병의 진행을 더 시킬 수도 있고 재발 위험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트로겐 대사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피 속의 콜레스테롤 잘 아시고요. 이런 지방 조직, 인지질 조직을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간 질환이 있거나 단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용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진단되지 않는 생식기 출혈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이제 관상 동맥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뇌혈관 혈전이 있든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스트로겐 때문에 뭔가 병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 유방암,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이 에스트로겐이 아까 혈전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래에서 자주 좀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었어요. 이때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지금 약을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런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나이나 여러 가지 인자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호르몬 치료의 시작은 60세 이전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60세 이후에는 굳이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정말 호소하시는 증상이 뭔지를 파악을 해보고 호르몬 치료 이외의 방법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자,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없던 출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될까요? 자, 호르몬 약제는 외부에서 없던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부정출혈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폐경 때 사용하는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임약 같은 우리가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호르몬 제제들도 사용 초기에는 누구든지 부정출혈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진료 후 조절을 하시거나 약제를 변경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진료는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진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변은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의 병변의 빈도가 이 시기에 폐경 이후에 조금씩 점점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 투여했을 때, 물론 호르몬 투여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진을 다 받고 저희가 투여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투여했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한 이후에 약제 조절이라든지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 싶은데 유방암 환자가 워낙 많고 요즘 이런 유방암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 변이 브라카라는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난소암의 빈도가 거의 일반에 없는 분들에 비해서 20배, 30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예방적으로 난소 절제도 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난소 절제를 한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자, 일반적으로는 폐경 나이 때까지는 복용을 하는 게 좋다. 왜냐? 이 난소 절제를 하는 게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만 40세가 되면 우리가 절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폐경 나이 50세 전후 정도까지는 약제를 계속 투여해 주는 게 좋겠고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우리가 호르몬 사용을 했을 때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유방암의 빈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라고. 물론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 젊은 나이에 예방적으로 절제를 했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언니나 어머니나 유방암 치료 중인데 저는 봐도 될까요? 이것도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고, 여기도 보시면은 가족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호르몬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갱년기 증상이 호전이 돼서 삶의 질 좋고 한데 또 드시다 보면 이 부작용이 걱정이 되셔서 나 언제까지 먹어야 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거는 60세 이전 10년 기간 이내. 그래서 우리가 폐경이 50세 전후니까 그 50대 때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내과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별 문제가 없는 건강하신 분들이면 이런 60세 이전, 그 다음 폐경된 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오늘 뭐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거는 결국에 갱년기, 폐경기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의 몸에서 혈중 농도가 떨어져서 증상들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스트로겐을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에스트로겐을 줄 때 이 에스트로겐의 특징적인 작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유방암, 자궁내막암, 그 다음에 혈전 형성 같은 혈관 질환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진료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단지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